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신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5주차 진행을 맡은 박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등주 매매 원칙과 단기, 중기 추세 판단의 기준, 그리고 수정지수가 무엇인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보게 될지 궁금하시죠?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의 방송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종목의 가치를 판단할 때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판단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초보자들은 주가가 높으면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는 시가총액이 높은 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고 20,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20,000원짜리가 당연히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총 주식수가 1,000만 주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1,000억입니다. 근데 반대로 20,000원짜리 주식인데 총 주식수가 100만 주다. 그러면 20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바로 10,000원짜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높다고 해서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실적이 좋으면 가치가 높다. 물론 실적이 좋으면 가치가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도에 무조건 실적이 나쁘면 가치가 없고 반대로 그 해당 연도가 좋으면 가치가 좋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엄청난 흑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적자였습니다. 반대로 4년 동안 엄청난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흑자였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전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특정한 당해 연도만 놓고 봤을 때는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 재무 구조가 좋으면 가치가 높다. 물론 이것도 뭐 총론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요. 안정성은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좋다고 해서 만약에 무조건 가치 주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 구조는 최소한의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 상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너무 직결해서 이제 연결하지는 말아달라.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주가하고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주가가 높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특정한 해당 연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재무 구조는 최소한의 어떤 담보라고 봐야지 그것이 곧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치 판단에 대한 초보자들의 착각,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먼저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높은 게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200등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스피 톱10이라 그러는데 왜 그럼 그들 종목이 중요하냐? 바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가치가 지금보다 있다 없다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었는데 지금 2,000억이 됐다 그러면 가치가 상승한 거죠. 반대로 2,000억이었는데 1,000억으로 줄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가총액을 유념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이 뭡니까? 애플이에요.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한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35분의 1 토막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역전됐어요. 네. 역전된 지가 벌써 한 2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간 시가총액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간단해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00만 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을 따지는 것은 현재가 곱하기 총 주식수 이것만 보시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가총액을 따져보면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치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주라 그러면은 중소형주만 생각하거든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주는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이외에 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치주나 그룹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생명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주로는 롯데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코스피 톱10 종목 중에서 뭐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망한다면 가장 늦게 망할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망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롯데그룹주를 좋아하냐면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사업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IT 종목이 굉장히 좀 화려하긴 한데 위험 부담도 크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나 비상장이나 다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음료가 있잖아요. 롯데 칠성, 롯데제과, 롯데상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롯데 쇼핑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비상장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 호텔, 롯데 월드 이런 거라서 사실 굉장히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롯데그룹을 가장 저는 안정적인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치 판단의 요소는 바로 적정 주가입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현재 가격이 뭐 적정 주가다 아니면 뭐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적정 주가가 뭐냐면요. 바로 그 현재 관점의 가치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현재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후반부에 제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설명드릴 텐데 목표 주가하고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긴 하는데 적정 주가는 바로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뭐냐면 앞으로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적정 주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보통 이제 종목 퍼를 따져갖고 그걸 갖고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일단 퍼부터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현재가 나누기 주당 수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재가가 10,000원이다. 근데 주당 수익이 1,000원이다. 그럼 퍼가 얼마가 되겠죠? 딱 10이 되겠죠. 그럼 퍼가 10인데 그 퍼를 가지고 무조건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퍼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속한 업종의 대표주 퍼인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업종 평균 퍼를 나눠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자 보세요. 어떤 특정한 업종이 있습니다. 종목이 한 30개 돼요. 그러면 개인이 그 모든 30종목의 퍼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업종 대표 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종의 1등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 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업종 대표 종목의 퍼가 10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종목의 퍼가 15다. 그러면 이거는 저평가된 게 아니라 고평가된 거죠. 반대로 5가 된다. 그러면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 적정 주가다. 그런데 퍼를 가지고 보는데 그 퍼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원래 원칙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해당 업종의 모든 종목의 평균 퍼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각 업종의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퍼가 더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가 퍼가 10이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15면은 고평가, 5면은 저평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당 수익이 1,000원이에요. 그럼 퍼가 몇이라 그랬죠? 10입니다. 10,000원 나누기 1,000원이니까 10이 되겠죠? 근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주당 수익이 2,000원이에요. 그럼 퍼가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 것은 퍼가 10이고 2,000원인 것은 퍼가 5잖아요. 그러면 네. 주당 순이익이 더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가 온 게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전적인 걸 가르쳐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운송 장비, 전기, 전자, 뭐 화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대표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전기전자 1등이죠. 그다음에 화학은 LG화학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이 섞여 있는 이제 운송 장비 같은 경우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네. 현대중공업, 현대차. 어떤 네. 때는 이제 현대차인데 어쨌든 1등 종목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철강금속은 화코부동화 1등 있죠. 뭡니까?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그러면 네. 자, 이 4대 업종이 있는데 거기서 자, 1등 종목의 포를 딱 보면 돼요. 그럼 항상 현재가 상태에서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 내가 혹시라도 보유한 종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 딱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게 바로 적정주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호영 대표님만의 적정 주가 산출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가치 판단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내용인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또 강의를 또 들을 때 한번 복습해서 보시면 아주 쉬운데요. 목표 주가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 주가는 뭡니까? 현재 관점이에요. 근데 네. 목표 주가는 미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관점이니까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적정 주가는 무조건 현재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아주 평면적입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목표 주가는 뭐냐? 입체적이죠. 왜? 6개월 뒤, 12개월 뒤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목표 주가예요. 적정 주가를 발표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적정 주가를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표하면은 약간 우습죠.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근데 목표 주가를 이제 발표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 바로 이제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2개월 뒤에 어떤 예상 펄을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종목이 세 종목이 있어요. 근데 A, B, C가 있는데 이제 A가 이제 그 업종 대표주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펄은 이제 그 업종 대표주가 이제 10.00입니다. 그러면 자, B 같은 경우 15.00이니까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당연히 고평가죠. 고평가. 네. 그럼 C는 뭡니까? 5.00이니까 저평가죠. 자, 그런데 그럼 현재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 A를 놓고 봤을 때 B는 매수하면 안 되고 C는 매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평가 됐으니까. 네. 현재 관점이니까. 그런데 12개월 뒤를 한번 보자는 거죠. 12개월 뒤를 봤을 때 자, A 종목은 지금이 딱 10.00인데 5.00으로 훨씬 더 포가 낮아지죠. 그럼 뭡니까?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그런데 B는 똑같아요. 또 이제 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높아져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걸 매수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A를 매수해야겠죠. 네. 왜냐? 퍼가 더 낮아지니까 저평가된 거잖아요. 반대로 그럼 C라고 하는 종목은 미래를 대비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매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물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나 참고는 하세요. 다만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모든 종목이 만약에 이 적정 주가라든가 목표 주가대로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의 그 적정 주가가 맞는지 이거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고평가나 약간 저평가는 무시하세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적정 주가의 5배다. 이러면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좀 조심해야겠죠. 또 반대로 적정 주가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도표로 사용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이 종목이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고집하는 수가 있어요. 초보자 때 그래요. 근데 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적정 주가가 3만 원인데 지금 10,000원입니다. 나는 홀딩할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지수가 폭락하는데. 그래서 지수가 저점 치고 올라가거나 정상적일 때 참고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고평가나 약간의 저평가는 무시하자. 다만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얼마짜리라는 거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냐? 절대 고평가. 절대 저평가.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이제 추천주를 매일같이 하나씩 드렸는데,
가장 인상적인 종목이 뭐냐면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왜 제가 동국제강을 말씀드렸냐면 절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포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 네. 절대 가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가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일단 참고용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예상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싶거든요. HTS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HTS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HTS 보면 이제 현재가가 나옵니다.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기업, 종합 이렇게 주문 이런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기업을 누릅니다. 기업을 누르면 앞으로 이제 그 예상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여기서 보면은 모든 그 어떤 HTS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대신일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다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보통 현재포하고 예상포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다 볼 수가 있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현재 보면은 2012년 12월 예상포가 나오고 있죠. 8.447. 그다음에 내년에 12월 기준으로 7.251. 그다음에 2014년은 이제 6.6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와 있느냐? 앞으로 이제 그 올해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 후내년의 실적을 미리 추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그냥 참고하시는 사항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보시면 예상퍼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은 이 목표 주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보다는 미래 실적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이제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천편일률적으로 높죠. 낮게 책정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정 주가는 현재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이라고 했지만 가장 객관적인 겁니다. 반대로 목표 주가는 좀 입체적으로 이제 미래를 분석하니까 멋지게 보이긴 한데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냥 적정 주가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목표 주가는 그냥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무리가 없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좋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 증권사의 리포트만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평균치를 내보시면 아마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가치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 주셨던 지수 추세에 관련된 가치 판단 방법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알고 목표 주가를 알았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써먹어야지 실전에서 활용해야지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요, 하락 추세에서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뭘 기준으로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종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적정 주가가 15,000원이에요. 근데 목표 주가가 20,000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이 하락할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그러니까 15,000원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수가 빠지는데 목표 주가를 대입하다 보면 오히려 과도하게 기대감만 있지 실제적으로 수익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일 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정 주가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올해 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네. 제가 이제 그 앞선 시간, 그러니까 3주차, 4주차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지수가 빠지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시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대감을 좀 작게 갖고 적정 주가로 이제 판단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하느냐?
목표 주가는 상승 추세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승 추세일 때 얘기하냐면은 아무래도 추세가 지금보다 점점 상승해 가고 있는 트렌드 아닙니까?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그러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더 높게 목표 주가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면 10,000원짜리 현재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적정 주가는 15,000원. 목표 주가는 20,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는 그래 15,000원만 가도 참 다행이다 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목표 주가 2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추세가 좋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적정 주가하고 목표 주가가 있으면 보통 목표 주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한 기업이 목표 주가 더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높거든요. 높은데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가 나쁠 때는 좀 빡빡하게 이제 적정 주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을 때는 목표 주가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5,000원까지 가야 적정 주가예요. 근데 이게 13,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적정 주가 안 갔으니까 홀딩해야지 아니란 겁니다. 던져야 돼요. 또 반대로 목표 주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현재 10,000원인데 목표 주가 20,000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1,000원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지수는 계속 가요. 네. 그럼 오히려 더 홀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적정 주가대로 만약에 모든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하락 추세일 때 적용하고 목표 주가는 상승 추세일 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나쁘면은 적정 주가까지 오지 않더라도 빨리 정리해버리고 반대로 지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 돌파해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우량주와 개별주 정의와 또 구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코스피 하면 우량주, 코스닥 테마주 하면 개별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주죠.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득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적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 좀 해드렸고요. 왜 이걸 또 구분해드리냐? 위험관리의 필수 요소예요. 우량주만 하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개별주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못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를 많이 접해봤지만 개별주만 해갖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요. 네. 5년, 10년 놓고 보면 결국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요. 한 방에 다 그냥 깡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 기업 가치를 무시한 투자는 고장난 시한폭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차트만 보고 종목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떤 가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500원짜리, 400원짜리 그런데 괜히 500원, 400원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 주식은 잘하면 금방 1,000원 가면 따블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오히려 관리 종목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렵지만은 실전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위험 관리의 필수 요소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무시한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무시하고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량주와 개별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언제 우량주를 어떻게 하고 개별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자, 네. 이렇게 보세요. 하락 추세하고 상승 추세,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에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 그러니까 제가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61선이 121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반대로 61선이 121선 아래 있을 때는 하락 추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61선이 120선 위에 있다. 그럼 상승 추세잖아요. 그럴 때는 우량주를 많이 하고 개별주를 작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이제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우량주의 그 개념이 뭐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100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00위까지고요. 코스닥은 한 50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량주에 대한 판단은 상승 추세일 때는 일단 우량주를 많이 하고 개별주를 작게 하는데 코스피는 100, 코스닥은 50 정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량주를 좀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61선이 이제 120선 아래 있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가 됩니다. 그럴 때는 우량주를 작게 하고 개별주를 오히려 그때는 많이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량주의 범위를 좀 많이 좁히세요. 네. 딱 절반으로 해서 이제 상승 추세일 때는 우량주가 코스피 100, 코스닥 50이었다면은 하락 추세일 때는 코스피 50, 코스닥 25 정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량주의 약 80%는 지수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종목을 보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2달 뒤에 지수가 계속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10개 중에 8개가 상승합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2개는 어때요? 하락하겠죠? 반대로 자, 지금부터 2개월 뒤에 지수가 계속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0개 중에 8개가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그 다음에 2개는 그래도 올라가는 게 있겠죠? 다 떨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량주는 80%가 지수하고 연동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지수가 2개월 뒤에 빠진다. 우량주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세요. 보통 투자자를 보면 10년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도 고집쟁이가 너무 많아요. 지수가 2050에서 1800이 깨질 때까지 우량주 잔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죠. 지수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지수가 상승 추세다, 우량주를 많이 하고 개별주를 아주 조금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반대로 개별주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량주를 작게 하고. 왜? 네. 바로 확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우량주 그리고 코스닥 테마주는 개별주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서는요. 이 코스피 쪽에서도 개별주가 있고 코스닥 테마주에서도 우량주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있죠. 네. 있으니까 제가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시가총액은 곧 가치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코스피는 이제 시가총액 100위까지, 네. 그다음에 코스닥 50위까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좀 그걸 확대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축소하고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량주를 거기까지 보시면 딱 무리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뭐냐? 개별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만큼은 기억하자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주가가 높다고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10,000원짜리 주식과 2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20,000원짜리 주식이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주식수가 1,000만 주다. 그러면 1,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반대로 20,000원짜리는 주식수가 100만 주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억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기업 가치는 이제 시가총액, 적정주가, 목표주가 세 가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놓고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 추세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적정주가대로 이제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고요. 상승 추세일 땐 어떻게 하느냐? 목표주가라는 거죠. 왜? 목표주가는 대부분 높거든요. 네. 낮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는 좀 공격적으로 보자.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이제 비중 조절은 이제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 추세에 따라서 우량주 비중 조절도 달라진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강의 내용과 별도로 정호영 대표님만의 투자 경험의 핵심 노하우를 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라는 제목인데 요즘 이렇게 종목보다 지수에 베팅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금은 많아요. 근데 2달, 3달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못 견뎌요. 자, 그런 분들이 일단 인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뭘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수는 10% 상승했는데 내 종목은 10% 상승이 안 나옵니다. 우량주 매수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우량주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넓잖아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100종목,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50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럼 100종목이 딱 있다고 보면은 100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수가 이제 2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뭐 지수가 2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뭐 40포인트 올라간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 레버리지가 낫다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현금만 들고 있기 너무 불안하다, 아쉽다, 그런 분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이란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뭘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럼 차라리 레버리지 잡으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버스는 어쨌든, 하락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죠. 지수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인버스보다 레버리지가 이 편차가 훨씬 큽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했는데 지수가 한 275포인트 빠지면 15% 수익이에요. 네. 반대로 레버리지는 이제 매수했는데 130포인트 상승하면 또 15% 수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레버리지가 더 크다는 거죠, 움직임이.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고요.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또 왜 또 말씀드리냐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물화도 안 되면 선물해야지. 선물화도 안 되면 옵션 해지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옵션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이상을 투자자들 봤지만 옵션 하나만 계속해서 돈 번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선물도 1000명 중에 10명이 벌지 못합니다. 왜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하기에는 싫고 귀찮기도 하고 사실 종목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선물하자니 또 위험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딱 그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뭐 투자금이 뭐 한 2, 3천만 원 된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최소한 3억, 뭐 많게는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보통 그 고점에서 이제 지수 빌릴 때는 인버스를 거의 80% 베팅하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올해 봄이었죠. 2050선에서 거의 80% 베팅을 시켰어요. 또 반대로 지난 그 7월 말이었죠. 그때는 제가 레버리지를 거의 50% 베팅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제일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아신 분들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목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좀 활용을 해달라.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좀 위험성도 좀 적고 그 다음에 귀찮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은 자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애플하고 소송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악재 하나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근데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지수한테 배신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나서 지수가 내려가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매수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50% 정도 인버스 베스팅 하시면 맞겠고요. 상승장에서는 25% 정도 레버리지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활용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수가 뭐 조정이나 횡보 구간에 있어서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 조정 구간에서는 사실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정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언제 활용하냐면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올해 봄 같은 고점 상황,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최저점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때인데요. 차트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현재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실전에서 2050선 라인에서 매수시켰어요. 뭘 매수시켰냐면 바로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바로 그 3, 4월이었죠. 7,150원 라인에서 제가 실전에서 이걸 매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최고점이었을 때 인버스는 최저점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분명히 3, 4월에 지수가 고점이었죠. 네. 이때 인버스를 매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인버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정확히 반대 모양이네요. 예, 정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월 말에 제가 분명히 저점을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62.50 전후가 저점이라 그래서 실제로 1760선 전후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점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레버리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차트거든요. 바로 7월 말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상태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그대로 수익이 현재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종합지수 한번 보세요. 자, 윗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인버스. 아래쪽은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제가 3월에 인버스 매수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저점 매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 15%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7월 말에 레버리지 매수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액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종목을 안 합니다. 네.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보통 절반 이상을 이걸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저한테. 저는 투자금이 2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언제 인버스 레버리지 매수해 볼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나중에 10억 이상, 20억 만들어서 그때 천천히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왜 필요하냐? 과거하고 시장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보자 시절 20년 전이었죠. 그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0종목이 있잖아요. 거의 900개가 다 올라갔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건설이 갔다, 오늘 은행이 갔다. 그럼 다 가요. 근데 점점점 시장이 지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올라가도 어떤 업종은 폭등을 하는데 어떤 업종은 안 가요.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거는 막 가는데 어떤 건 또 떨어져요. 네. 정말 힘들어요. 점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 활용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무제표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무제표 활용하는 것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자본총계예요. 퍼가 아니라 ROE가 아니라 유보율이 아닙니다. 자본총계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보셔야 되냐면 일종의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검진하면서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렇게 딱 체크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이 뭐냐? 바로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중에서도 바로 자본총계예요. 그래서 자본총계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시가총액보다 보통 자본총계가 어떻습니까? 보통 시가총액보다 작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더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하고 자본총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조다. 근데 자본총계가 1조다. 이게 보통 정상인데 네. 가끔 가다가 그 동국제강처럼 동국제강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본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청산가치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자본총계하고 딱 비교해서 더 낮은 종목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매일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직장인 투자자분들께도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직장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수에 투자하자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져도 개별주, 테마주로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나쁘면 쉬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인버스에 묶어두자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좋을 때 이제 공략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 웬만하면 우량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량주 좀 답답하거든요. 더디다 보니까 개별주에 배팅을 하는데 개별주에 배팅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개별주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도 100%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우량주는 한 달에 보통 많이 나와 20%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데 이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한 달에 2배도 될 수 있지만 한 달에 반토막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첫 번째가 뭐냐? 지수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관망하는 게 최상이에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만 투자하고. 두 번째가 뭐냐? 우량주 비중을 많이 하자. 개별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우량주를 많이 하자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초단타도 못 치고 순환매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은 가치 평가하는 거, 추세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정석대로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매일같이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장인들은 지수를 보면서 우량주에 집중해서 투자하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정우영 대표님만의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어온 QE3 실시로 이 시장에서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저는 결과를 떠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네. 첫 번째가 뭐냐, 이미 선반영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하기 너무 어려운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의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그 2008년에 경제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크게 왔었죠. 와서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급등을 해줬었는데요. 자, 1차 상승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이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가 현재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가 뭐냐, 이 3차에서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하는 것이 1차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1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나서 상승했거든요. 네. 이때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달부터 갔어요. 몇 달 이후부터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시되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올라갔고, 자, 2차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는 시작하기 직전부터 이제 그 상승해줬는데 이번에 뭐냐면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때는 실시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상승해줬고요. 2차 양적 완화 때는 바로 실시되기 직전부터 올랐는데요. 3차 양적 완화는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미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반영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역사상 최고점에 불과 지금 4%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유동성 장세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절대적인 지수 저점일 때는 그게 통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이전에 그 2007년 고점을 한번 보시면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4,198입니다. 정확하게 14,200이 안 되는데요. 현재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과 3,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금융위기도 없었고 경제위기도 없었던 미국의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과연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올라가면은 편성하자는 거예요. 거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반영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네. 이유는 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위기 이전에 역사상 최고점을 지금 돌파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왜? 오죽하면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양적 완화까지 했겠냐는 거죠. 그만큼 지금 취약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장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와서 한국 시장이 좀 더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한 2200까지 보는데 그것도 2000선이 유지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느냐? 무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계속 비중 유지하시면서 이제 단기 매매 병행해 주시고 밀리면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셨다가 위험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시장이 오른다면 뭐 단기적으로 22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 강할 것인지 그 업종의 흐름도 한번 예측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업종의 흐름이 가냐 바로 대중주입니다. 네. 대중주인데 대중주요? 네, 대중주가 이제 뭘 나타내냐면 바로 증권하고 건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해지면 증권하고 건설이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상승 랠리가 끝나잖아요. 유동성세가 끝나면 바로 꺾여버리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폭등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걸 한번 차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바로 증권 업종입니다. 네. 증권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예, 건설 업종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7월 말 이후로 증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느린 속도로 좀 움직이다가 또 조정도 좀 받았죠. 그러다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상승률 1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정상적인 상승 장세에서는 4대 업종이 납니다. 4대 업종이 뭐냐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입니다. 왜냐? 그게 제조업 빅4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기타 가치를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미 다 갔단 말입니다.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바로 대중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중주는 상승 랠리의 끝자락에서 터진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가게 되면은 증권하고 건설이 계속 상승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꺾이게 되면 그대로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바로 증권이고 건설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는 www.502.co.kr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6주차 강의 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